안녕하세요. 다산이도 강사 오은서입니다. 지금부터 25년도에 시행된 전기제 공무원 9급 전기공학 과목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는데요. 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께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1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떤 점전화에 의하여 발생한 전위를 처음 전위의 3분의 1로 하려면 전하로부터 거리를 몇 배로 하면 되는가? 우리가 점전화에 의한 전위 공식을 복습해보면요. 플러스 Q쿨롱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1로부터 R미터 떨어진 이 점에서의 전위 공식 V는요. 4파이 엡실론 R분의 Q라는 공식이 있겠습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전하로부터 떨어진 거리 R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죠. 우리가 전위 V와 거리 R은 서로 반비례 관계가 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V는 R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시면 전위를 처음 것에 3분의 1배가 되게 하려면 우리가 거리 자체는 3배가 되면 되겠죠. 즉 R이 3R이 됐을 때 3R분의 1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전위가 3분의 1배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거리 자체는 3배를 하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을 접속하고 접속점을 서로 다른 온도로 유지하면 기전력이 발생하여 일정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현상은 우선 이 문제는 우리가 열전 현상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열전 현상에 나오는 우리가 대표적인 3가지를 키워드 위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전 현상에서 처음에는 톰슨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톰슨 효과의 키워드는 우리가 동일한 금속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암기하실 때 톰슨은 동슨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제외한 제백 효과라든가 펠티어 효과는 동일한 금속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금속을 다루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펠티어 효과 먼저 보겠습니다. 펠티어는 우리가 서로 다른 두 금속을 접합했을 때 여기에 전류를 흘리면 온도차가 발생한다. 이것이 펠티의 우리가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두 금속 그리고 전류를 흘렸을 때 온도차가 발생한다. 그럼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지백 효과 또는 제백 효과라는 것은요. 키워드 두 금속은 같습니다. 즉 서로 다른 두 금속을 접합을 하는데 이때 우리가 온도차를 주는 거예요. 온도차를 주면 기전력이 발생한다. 이것이 우리가 제백 효과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한번 다시 볼게요. 일단 동일한 금속은 아닙니다. 즉 톰슨 효과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서로 다른 두 금속이긴 한데 지금 서로 다른 온도로 유지하면 이 말이 온도차를 주었다는 겁니다. 이랬더니 기전력이 발생하여 일정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즉 우리가 제백 효과에 관련된 내용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기 정답을 골라주시면 지백 효과 3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류 1A는 1초 동안 약 몇 개의 전자가 통과하였을 때 크기인가? 우리가 전류 공식을 한번 복습을 해보면요. 전류 I는 T초 동안 이동한 전하량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전자의 개수를 묻고 있기 때문에 이 식을 조금 변형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 전체 전하량 Q라는 것은 전자의 한 개의 전하량 2에 전자의 개수를 다 곱해주시면 전체 전하량이 나오겠죠. 다시 정리해보면 전자 한 개의 전하량 2에 전자의 개수를 곱하게 되면 전하량 Q가 됩니다. 즉 Q는 N2라는 공식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식을 쭉 풀어서 쓰게 되면 T분의 N2가 되는 것이고 이게 지금 1A라고 주어진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T 역시 1초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해당 식을 정리해 주시면요. 우리가 N 곱하기 2는 1이라는 수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전자의 개수 N은 2분의 1이죠. 이때 2는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크기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전하량이 마이너스가 붙긴 하지만 크기만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때 2는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이 되는 것이고 이것분의 1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해당 식은요. 이렇게 쪼개서 계산해 볼게요. 1.602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분의 1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은 1.602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분의 1이니까 바로 이렇게 19승으로 작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은 이 해당 식을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것을 한번 보시면 n은
분모 분자에 동시에 1000을 곱하겠습니다. 한번 계산하기 쉽게 1000을 곱해주시면 1602분의 1000 곱하기 10에 19승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이걸로 나온다고 했을 때 그대로 1.602가 나오진 않겠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겠고 보기를 보아하니 1000을 1602로 나눴을 때 대략적으로 624 순으로 우리가 나눗셈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직접 해볼게요. 우리가 1602로 나눠주시면요. 우선 여기는 더 작기 때문에 0점으로부터 시작을 하겠죠. 이 상태에서 6을 곱해주시면요. 이때 여기는 12, 그 다음에 96이 이렇게 오겠습니다. 이거 빼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9, 10. 10에서 2를 빼면 8. 그 다음에 이거 계산해주시면 8. 그다음에 이것도 3.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0을 추가해서 다음 계산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여기는 2가 올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기를 보고 유출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2를 계산해 주시면 이게 결국에는 4, 0, 3, 2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것도 한번 계산해 보면 7, 여기가 6, 여기가 7, 그 다음에 여기는 6이 되겠네요. 0을 하나 더 추가해서 그 다음 것도 봤더니 여기서는 4를 곱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8, 0, 여기는 4, 여기는 6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 이유는 진행할 필요가 없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0.624라는 것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이 값을 계산한 건데 이게 0.624 등등등이 나온 것이고 곱하기 10에 19승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10의 19승 앞에는 우리가 0.624지 6.24가 아니죠. 따라서 우리가 2번도 정답이 아닌 것을 알 수 있고 보기와 같이 우리가 바꿔주시면요. 우리가 여기를 10을 곱하고 10을 다시 하나 빼주시면 되겠죠. 즉, 이 19승을 하나 가져왔다고 생각해 주시면 6.24 곱하기 10에 18승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추가 설명을 해보자면 10의 19승이라는 것은 우리가 10에 1승 곱하기 10에 18승이죠. 근데 이 10의 1승을 여기다가 곱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6.24로 나타내고 남은 10의 18승을 가져온 것 뿐입니다. 괜찮으시죠? 우리가 결국 계산을 해봤더니 전자의 개수는 6.24 곱하기 10의 18승 개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전격 전압에서 500W의 전력을 소비하는 저항체에 전격의 80% 전압을 인가하면 소비 전력은 어떻게 되는가? 우선 간단하게 회로를 그려보면 우리가 저항 R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저항 아래 전압 V를 인가했다고 해요. 그럼 이 저항에는 전류가 흐르겠죠. 이렇게 저항의 전류가 흐름으로써 우리가 이 저항에서 발생하는 전력을 소비 전력이라고 합니다. 이 소비 전력의 공식에는 I 제곱 R도 있고 우리가 R분의 V 제곱도 있죠, 여러분. 단위는 유효 전력이니까 와트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결국에 바뀐 게 뭐죠? 조건상에서 우리가 전압이 바뀌고 전력을 묻고 있습니다. 즉, 이 해당 공식은 전류와 저항 그리고 전력에 관한 공식이지 전압이 없죠. 즉, 공식 자체에 우리가 V가 있는 공식으로 문제풀이를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즉, P는 R분의 V제곱 공식을 이용해서 전압과 전력 간의 관계를 파악한 후 문제를 풀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P는 R분의 V제곱인데 지금 전압은 V에서 0.8V로 인가하는 것이 조건이 바뀌었죠. 근데 우리가 저항 자체는 바뀌었다는 의미가 없어요. 즉, 같은 저항에 우리가 전압만 다르게 인가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즉, 여기에서는 저항이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조건 하에 전력 P는 전압 제곱에 비례한다는 조건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0.8배가 된 거죠. 그럼 우리가 전력 자체는 0.8의 제곱배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거 계산해 주시면요. 0.64가 되죠. 10분의 8을 두 번 곱하면 100분의 64가 됩니다. 그러면 기존 전력이 500W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비 전력 P는 500에 0.64를 곱해주시면 돼요. 좀 더 계산하기 쉽게 100분의 64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100분의 64. 이 상태에서 100 약분해서 5 곱하기 64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이 320W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 골라주시면 3번이 되겠습니다.
60Hz 정연파 교류 전압의 실효값이 220V일 때 전파 정류된 전압의 평균값은 약 몇 볼트인가? 단, 파이는 3.14, 루트 2는 1.414이다. 우선 이 문제를 간단하게 해석을 해보면 원래는 정연파라고 주어져 있었습니다. 즉, 제가 정연파를 그림으로 한 주기만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러한 정연파가 있다고 했을 때 전파 정류를 했다는 것은요. 이 그래프 파형이 이렇게 변합니다. 즉 이렇게 노란 색깔의 파형을 우리는 전파, 정연파라고 불러요. 이 그래프 모양은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에 대해서 정연파나 전파, 정연파나 평균값 공식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암기를 해주세요. 평균값을 V, A, V라고 표현한다면 이 값은 파이분의 2. 우리가 V, 최대값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것은 정연파의 실효값이죠. 우리가 실효값을 V, 실이라고 표현해볼게요. 이 값은 우리가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눈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최대값이죠. 우리가 반대로 최대값에 대해서 표현하려면 주어진 실효값의 루트 2를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정리해볼게요. 그러면 이 공식이 파이분의 2 곱하기 우리가 루트 2 V의 실효값 이렇게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주어진 값들로 이제 계산을 진행해 볼 텐데요. 한번 차례대로 대입을 해보면 파이는 3.14 분의 2 우리가 루트 2는 1.414라고 주어져 있고 우리가 전압 같은 경우는 실효값이 220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계산하는 팁을 좀 드리면 제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분모 분자의 동시에 100을 곱해볼게요. 즉 100분의 100을 곱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14는 314가 되고요. 우리가 분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141.4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 공 하나를 여기다가 곱하게 되면 1414로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그럼 이 해당식을 조금 바꿔서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V, A, VE는 314 분의 2 곱하기 1414 그다음에 22가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약분을 좀 진행을 해볼게요. 우리가 2로 약분을 하게 되면 여기는 1호 7이 나오겠네요. 314를 2로 나누게 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157에 9를 곱해주시면요. 이 값이 몇이 나오냐면 여기가 63, 9, 45니까 여기가 51, 여기는 이렇게 나옵니다. 즉 우리가 157 곱하기 9는 1413이 나오는데요. 이 수치가 굉장히 비슷하죠. 따라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157과 1413은 아니지만 제가 가깝기 때문에 약분이 가능하다고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결국에 남는 것은 뭐죠, 여러분? 이게 약분했을 때 대략적으로 9가 되기 때문에 9 곱하기 22가 남습니다. 이거 계산해 주시면 우리가 198이 나와요. 즉 대략적으로 계산했을 때 평균값은 대략적으로 198V가 나오겠습니다. 이러한 계산 팁도 우리가 반드시 똑같지는 않더라도 빨리 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약분하는 과정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 골라주시면 2번이 되겠습니다. 60Hz 100V 교류 전압에 대해 10마이크로페럿의 콘덴서가 갖는 용량성 리액턴스는 약 몇 옴인가? 단, 파이는 3.14이다. 우선 용량성 리액턴스 공식 작성해 보겠습니다. 지금 문제 보시면 방향과 상관없이 크기만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식 역시 크기만 고려하겠습니다. J오메가 C분의 1이 아니라 우리가 오메가 C분의 1만 고려를 해볼게요. 그러면 각주 플러스 오메가는 2파이F로 나타낼 수 있죠, 여러분. 2파이F C분의 1로 작성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차례대로 대입을 해볼게요. 우리가 XC는 2, 지금 파이는 3.14를 대입하라고 나와 있고 주파수는 60Hz, 정정 용량은 10 곱하기 마이크로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을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기를 보시면 답 간의 간격이 우리가 좁지가 않죠. 즉 우리가 큼직큼직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계산식을 너무 꼼꼼하게 자세하게 다 우리가 정석적으로 계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빠른 풀이를 위해서 우리가 좀 간략화를 해보면 3.14는 대략적으로 3으로 보겠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공 2개 사라지고 여기는 10의 마이너스 4승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럼 분모 분자의 동시에 10의 4승을 곱해보겠습니다. 그럼 분모에 이 부분 사라지겠죠? 그러면 분자에는 10의 4승이 올라가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그럼 이 상태에서 2, 3, 6이 지금 분모에 남아있죠? 즉 2 곱하기 3 곱하기 6이니까 6, 36입니다. 즉 분모에는 36,
분자에는 10의 4승이니까 많이 남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한 번 더 계산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36을 대략적으로 40과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진행할 수 있냐면 공 사라지고 4분의 1000이 됩니다. 4분의 1000은 대략적으로 무엇이죠, 여러분? 250이 나와요. 즉 우리가 250과 가장 가까운 정답인 265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풀이가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여기에서 260, 265, 270, 275와 같이 이 답 간의 간격이 매우 조밀조밀하게 주어져 있다면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겠지만 이처럼 매우 떨어져 있을 때는 저처럼 이렇게 3, 40으로 대략적으로 간략화하셔서 문제를 풀이하시는 것도 빠른 풀이가 되겠습니다. 정답 골라주시면 2번이 되겠습니다. 점전화 플러스 QA에 형성된 전기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번 전기장 벡터는 점전화로부터 안쪽 방향으로 향한다. 우리가 지금 주어진 전하량이 플러스 Q클롱입니다. 즉 플러스 Q에 의한 전개의 세기 또는 전기력선은 뻗어나가는 방향, 즉 발산하는 방향으로 생성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안쪽이 아니라 정확히는 바깥쪽 또는 발산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다음에 2번 전기력선은 서로 교차할 수 있다. 교차할 수 없습니다. 다음 3번 전기장 세기는 점전화로부터 멀어질수록 증가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예시를 들어서 이 플러스 Q클롱에서 R미터만큼 떨어진 이 점에서의 전개의 세기 이 공식을 작성해보면 이는 4 파이 엡실론 R 제곱분의 Q라는 공식이 있겠습니다. 즉 이때 전개의 세기 E는요 지금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점전화로부터 멀어질수록 즉 점전화로부터 떨어진 거리 R이 커지면 커질수록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전개의 세기는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증가한다가 아니라 감소한다라고 바꿔주셔야겠죠. 그다음에 마지막 4번 보겠습니다. 전기력선의 밀도는 전기장 세기의 크기를 나타낸다. 이는 가우스 법칙에 따른 내용이 되겠는데요.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번 설명드리면 전기력선의 밀도, 즉 전기력선의 개수 n을 우리가 그 면적으로 나누게 되면 이 S분의 N이 의미하는 바가 전기력선의 밀도인데요. 이는 가우스 법칙에 따라서 전개의 세기의 크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이 전기력선의 개수 N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엡실론분의 Q개이기 때문에 여기 S를 그대로 작성해 주시면 이러한 공식도 얻어낼 수 있는데요. 즉 가우스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해당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도체에서의 전개의 세기를 공식을 유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이 부분은 가우스 법칙에 관련된 내용이다. 그래서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 골라주시면 4번이 되겠습니다. 송전전력, 부하역률, 송전거리, 전력 손실 및 선간 드납이 같을 경우 삼상 3선식에서 전선 한 가닥에 흐르는 전류는 단상 2선식에 흐르는 전류의 몇 배가 되는가? 우선 조건을 따라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송전전력이 같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단상 2선식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송전전력 제가 예를 들어 P1이라고 작성해 볼게요. P1은 단상이기 때문에 바로 VI 코사인 세타로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단위는 유효전력의 단위가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삼상 3선식에서 송전전력을 한번 표현해보면 제가 이것도 편의상 P3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삼상 3선식에서의 송전전력을 의미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때는 루트 3 V I 코사인 세타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둘 다 단위는 와트이고요. 각각 우리가 흐르는 전류를 I1, I3라고 한번 이름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문제가 무엇을 말하고 있냐? P1과 P3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작성을 해보면 V, I1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루트 3 V, 그 다음에 I3 코사인 세타라는 것인데요. 지금 문제에서 코사인 세타, 즉 역률이 같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압 V 역시 같다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약분이 가능하고 결국에는 지금 문제에서 묻는 것이 삼상 3선식에서 한 선에 흐르는 전류, 즉 I3를 묻고 있어요. 그럼 이 해당 식에서 I3로 정리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루트 3으로 나눠주시면 되겠네요. 이 식을 조금 이쁘게 정리해보면 I1은 루트 3, I3라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I3만 정리를 해주시면요. I3는 루트 3분의 1 곱하기 I1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삼상 3선식의 전선 한 가닥에 흐르는 전류 I3는 단상 2선식에 흐르는 전류 I1의 루트 3분의 1배가 된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겠습니다. 결론은 간단하게 이 전력과 이 전력이 같고 전압이 같고 역률이 같기 때문에 다 약분이 돼서 이렇게 전류에 관한 우리가 관계식을 뽑아낼 수 있겠습니다. 정답을 골라주시면 3번이 되겠습니다.
교류 송배전 전력계통의 표준 전력 공급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교류 표준 공급 방식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차례대로 단상 2선식, 그다음에 단상 3선식, 그리고 삼상 3선식, 그리고 삼상 4선식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여기에 없는 우리가 지금 보기 보시면 2번의 단상 4선식이 우리가 오답이 되겠습니다. 따라 정답을 골라주시면 2번이 되겠습니다. 가공 송전 선로에서 동일한 전선의 수평 정력과 경관을 각각 2배로 하였을 때 전선의 이도는 처음과 비교해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때 전선의 이도라는 것은 전선의 처짐 정도를 나타냅니다.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제가 이렇게 전주가 있다고 하고 전선이 있는데 이 전선이 처진 정도를 우리가 이도라고 표현을 해요. 즉, 이 전주의 높이를 기준으로 이 처진 정도, 이 부분을 D라고 하고 이도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이도에 관련된 공식으로는요. T는 8, T분의 W, S 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해요. 이때 단위는 미터가 됩니다. 여기서 T는 수평 장력을 의미하고요. W는 전선의 중량, S는 우리가 경관, 즉 지지물간 거리를 의미하겠습니다. 네, 지금 문제에서 뭐가 같다고 했냐면 동일한 전선이라고 했어요. 전선이 동일하다면 우리가 전선의 중량도 동일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W는 고려하지 않고 지금 문제에서 무엇이 주어졌냐? 수평 장력 T가 우리가 2T로 2배가 되었다고 했고요. 경관 역시 S가 2S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도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이 공식에 그대로 대입해서 우리가 풀이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 배치를 보고 빠르게 풀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도는 보시면 T는 분모에 있죠. 즉 2분의 경관은 제곱이기 때문에 2의 제곱배가 되는 것을 알아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해 주시면 2만 남기 때문에 2배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빠르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 값들을 그대로 여기다가 대입을 하셔도 됩니다. 한번 같이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8 곱하기 여기는 2t죠. 2t분의 이렇게 대입하는 과정으로 화살표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w, 그 다음에 경관은 2s의 제곱. 그러면 제가 2는 앞으로 빼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2 곱하기 8t분의 이거 계산해 주시면 4s 제곱이죠. 따라서 4 앞에 먼저 작성하고 w, s 제곱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8t분의 ws 제곱은 기존의 2도 d였어요. 그쵸? 근데 제가 여기다가 작성한 이 식은 우리가 이렇게 각각 2배로 했을 때 d 다시를 의미하는 거죠. 그 이후의 2도를 의미합니다. 그럼 남은 것들을 봤더니 2분의 4가 있죠. 2분의 4를 계산해 주시면 이게 2가 됩니다. 즉 우리가 이 식을 통해서 d 다시가 2d라는 결론을 똑같이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공식 자체에 그대로 이 2t와 2s를 대입하셔서 변화를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가 이 문자를 참고해 주시고 분모에는 2 그리고 분자에는 제곱이 되었기 때문에 2의 제곱 하셔서 빠르게 2배를 계산하셔도 되겠습니다. 정답 골라주시면 3번이 되겠습니다. 태분한 등가 회로에서 내부 임피던스가 다음과 같을 때 최대 전력 전달을 위한 부하 임피던스는 우리가 최대 전력 전달을 하기 위한 조건에 따르면요. 주어진 이러한 내부 임피던스의 켤레 복소수 또는 공액 복소수를 취해 주시면 됩니다. 같은 말이에요. 즉, 이 주어진 임피던스가 지금 GTH가 4 플러스 J3이라고 주어져 있는데요. 이것의 공액 또는 켤레를 취해 주시면 됩니다. 이 켤레 복소수의 의미는 복소수의 이 허수 부분에 부호를 반대로 해주시면 돼요. 여기는 지금 플러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부하 임피던스를 제가 의미로 GL이라고 표현해보면요. 실수 부분은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 허수 부분은 부호를 반대로 바꿔서 마이너스 J3으로 표현만 해주시면 끝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키워드를 뽑을 때 최대 전력 전달을 위한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조건을 활용하셔서 켤레 복소수 또는 공액 복소수를 취하자. 따라 정답을 골라주시면 2번이 되겠습니다. 태분한 정리에서 구해지는 등가 회로의 구성 요소는 예를 들어 매우 복잡한 어떤 회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회로를 간단하게 태분한 등가 회로로 나타내는 것을 태분한 정리라고 하는데요. 이것의 구성 요소가 무엇이 있냐? 첫 번째로는 태분한 등가 전압 VTH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직렬로 연결된 태분한 등가 저항 RTH로 구성된
이러한 회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VTH 그리고 RTH가 이렇게 직렬로 연결된 이러한 회로를 태분한 등가 회로라고 합니다. 따라서 보기에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등가 전화번과 직렬 저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전력계통용 ESS,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의 구성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SS가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주어진 이 영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를 의미해요. 즉 ESS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인데요. 말 그대로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그렇게 저장된 에너지를 가져다가 쓰면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대규모 정전 상태가 발생했을 때는 전기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럴 때 이렇게 ESS에 저장된 에너지를 사용하는 대안이 있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ESS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에너지를 저장하려면 에너지가 저장되는 배터리가 우선 먼저 필요하겠죠. 우리가 첫 번째는 배터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러한 배터리를 관리하는 또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BMS라는 것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는 PCS라 하여 우리가 파워 컨버전 시스템이 있어요. 즉 전력을 변환하는 것인데요. 교류 전력이나 직류 전력을 서로 변환하는 장치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크게 네 가지를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우리가 EMS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인데 이 에너지 관리 시스템은요. 우리가 이 ESS의 전반적인 우리가 이 에너지를 관리 시스템을 제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우리가 멀리 봤을 때 전체적인 운영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있겠습니다. 한번 비교를 해보면 1번 배터리, 그 다음에 PCS, 그 다음에 EMS, 마지막에 디젤 발전기가 나와 있는데요. 디젤 발전기는 ESS의 구성 요소가 아닙니다. 발전기는 말 그대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지 이렇게 저장하는 ESS와는 관련이 없겠습니다. 정답을 골라주시면 4번이 되겠습니다. 전력 시스템의 보호 방식에서 주 보호 및 후비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를 보기 전에 우선 간단하게 주 보호, 후비 보호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전소 지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변전소를 거쳐서 쭉 배전선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이 중간중간에 차단기를 2개를 설치해 볼게요. 여기도 이렇게 차단기를 설치하고 여기도 이렇게 차단기를 설치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선로에서 예를 들어 이 구간에서 고장이 발생했다고 할게요. 그러면 어떠한 차단기가 먼저 차단이 돼야 되죠, 여러분? 가장 가까운 우리가 최소한의 고장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이 차단기에서 먼저 차단을 해야 됩니다. 즉 이때 이 차단기를 주보호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생겨서 주보호 장치가 제대로 동작을 안 했을 때는 그 다음에 있는 이 차단기가 우리가 후비 보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이렇게 단락사고가 일어났을 때 주보호, 그 다음에 주보호가 동작을 안 하면 후비 보호가 진행이 된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이거 가지고 한번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1번 보시면 주보호는 고장 발생 시 인근 지역 전체를 신속히 차단하여 개통 안전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아니죠. 우리가 사고가 발생했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을 다 전체 우리가 차단해버리면 안 됩니다. 최소한의 고장 구간만을 우리가 차단을 하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전체가 틀렸습니다. 우리가 고장난 구간의 최소치만 우리가 차단하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후비보호는 주보호에 적용된 릴레이와 차단기를 다시 이용하여 이중 안전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이번 이게 아예 틀린 내용이죠. 우리가 주보호가 썼던 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보호가 고장났을 때 후비보호가 동작을 안 할 수도 있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겠죠. 우리가 2번은 아예 틀린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후비보호는 주보호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일정 시간 지연 후 동작하도록 설계된다. 이 내용이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 주보호는 전체 계통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며 고장점 식별 기능은 없다. 우리가 이 전체 이런 말이 들어가면 틀린 거예요.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고장점 식별 기능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점에서 고장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확실하게 고장점을 식별하고 최소한의 이 고장 구간만을 차단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 주보호는 이 전체를 다 포괄적으로 보호하고 우리가 이 식별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다. 즉 고장점을 확실하게 식별하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이 최소한의 고장 구간을 확실하게 차단한다. 이것이 주보호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4번도 틀리고 1번도 비슷한 의미로 틀린 내용이었죠. 따라서 우리가 옳은 내용을 골라주시면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삼상사선식 60Hz 22.9kV 길이 15km의 일회성 지중 송전선로가 있다. 케이블 1선당 정정 용량 0.5 마이크로페러/킬로미터라고 할 때 이 선로에 흐르는 무브와 충전 전류는 약 몇 암페어인가? 단 파이는 3, 루트 3은 1.7이다. 지금 문제에서 충전 전류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충전 전류 IC는 우리가 C에 흐르는 전류입니다. 따라서 공식상 용량성 리액턴스분의 C 양단에 걸린 전압 E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XC는 오메가 C분의 1 분의 2가 되기 때문에 IC는 어떻게 정리돼요, 여러분? IC는 분모 분자에 동시에 오메가 C를 곱해주시면 오메가 C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오메가는 2파이 F C2로 나타낼 수 있겠고요. 이 상태에서 이 C 양단에 걸린 전압 E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간단하게 이렇게 전선이 있다고 하고 전선과 대지 사이에 이러한 대지 정정 용량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대지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각 선간마다 대지 정정 용량이 존재하고 이때 이 C 양단에 걸린 전압이 E라고 표현했는데요. 이게 뭐죠, 결국엔? 여러분? 이게 선과 대지 사이에 걸린 전압, 즉 대지 전압입니다. 즉 E는 C 양단에 걸린 전압이기도 하지만 대지 전압을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삼상에서는 항상 이 대지 전압은 선간 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눈 값입니다. 이 부분은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는 루트 3분의 V를 대입을 할 수가 있게 돼요. 한번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는 이 IC라는 공식을 2파이 F C 루트 3분의 V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해당 식을 이용해서 문제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IC는 2, 파이는 지금 3을 대입하라고 했고요. F는 60Hz.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0.5인데 2분의 1로 표현할 수 있겠죠. 2분의 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 여기에 15km까지 곱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해주시고 우리가 그 다음에는 루트 3분의 V를 곱해 볼게요. 루트 3분의 선간전압은 22.9 kV이고 여기에 우리가 뭐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 10의 3승까지 곱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22.9kV이기 때문에 이렇게 10의 3승까지 곱해 주시고요. 한번 계산을 정리해보면 IC는 2랑 2가 약분이 되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0이 지금 여기 보시면 10의 3승 그리고 여기는 0이 하나 더 있죠. 즉 10의 4승인데 10의 마이너스 6승과 우리가 약분되면 몇이 남죠, 여러분? 10의 마이너스 2승이 남습니다. 이것도 정리해 주시고 여기다 한번 작성해 볼까요? 3 곱하기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그 다음에 곱하기 15 곱하기 루트 3은 1.7로 작성하자고 했습니다. 1.7분의 22.9 이것도 분모 분자에 동시에 10을 곱하게 되면 이렇게 17분의 229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6 곱하기 15는 90 그럼 90과 3을 곱하면 270입니다. 그러면 27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그 다음에 17분의 229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0 하나 사라지고 여기는 10의 마이너스 1승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식을 조금 정리를 해봤을 때 쭉 가게 되면 분자에는 229 곱하기 27 그리고 이것을 170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6183이 나오겠습니다. 이것을 170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이거 해주시면 대략적으로 이 값이 36.4 암페어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2번이 되겠습니다. 전압과 전류 간의 위상차를 묻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러한 유형의 경우에는 사인이면 사인 아니면 코사인이면 코사인으로 맞춰주신 다음에 위상차를 구해주셔야 되는데요. 우선 우리는 코사인에서 사인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풀 때 꼭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사인 오메가 t는 뭐랑 같냐면 사인 오메가 t보다 90도 빠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코사인 자체를 사인으로 바꿀 때는 우리가 모양은 그대로 코사인을 사인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플러스 90이 붙는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수식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전개에서 플러스는 항상 빠른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그래프 파형을 그려보면 이렇게 오메가 t에 대해서 코사인 파형을 그려보겠습니다. 한 주기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때 사인은 어떻게 그려지죠, 여러분? 사인은 우리가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이렇게 한 주기를 그려봤는데요. 코사인 파형을 조금 제가 앞에 연장을 시켜볼게요. 이렇게. 즉 우리가 코사인은 사실상 사인을 조금 움직인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똑같아요, 여러분. 이걸 제외하고 보면 사인 분홍 색깔이 그대로 왼쪽으로 시프트 된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코사인과 사인의 관계가 되겠는데요. 이 차이가 무엇이냐? 이게 2분의 파이, 즉 90도만큼이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코사인은요, 이게 90도만큼 사인보다 앞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빨간 색깔이 사인이고요. 하얀 색깔이 코사인입니다. 즉 코사인 그래프는 사인보다 이 출발 지점, 즉 스타트가 90도 빠릅니다. 따라서 우리가 코사인은 사인보다 90도 빠르다, 이런 수식적인 의미가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그림 모르셔도 됩니다. 이 해당 공식만 잘 기억을 해주신다면 우리가 이 문제는 충분히 풀이할 수 있어요. 한번 접근해보면 전류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가 편하겠네요. 그러면 전류 i를 바꿔보겠습니다. 전류 i는 최대값은 그대로 작성해 주시고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꿀게요. 이 상태에서 이 뒤에 것은 그대로 작성합니다. 오메가 t 마이너스 100도. 그런데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꿨으니까 플러스 90도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우리가 이 플러스 90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전류 i는 im 사인 오메가 t. 이 부분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10도가 됩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비교를 해볼 텐데 전압 E 같은 경우는 사인 오메가 t에서 30도 플러스 30도고 여기는 그대로 쭉 같은데 마이너스 10도입니다. 그럼 이 둘 간의 위상차는 40도가 되는 거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신다면 제가 이렇게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 전압 같은 경우는 0도보다 플러스 30도 빠른 거고요. 이 친구는 0도보다 10도 느린 겁니다. 그러면 30도 빠르고 얘는 10도 느리면 그 사이의 위상차는 4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호 때문에 헷갈려하지 마시고 저것은 플러스 30도, 여기는 10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둘의 차이를 빼면 40도가 위상차가 나오겠습니다. 정답 골라주시면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태 방정식을 갖는 제어 시스템에서 특성 방정식에 근을 묻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A와 B의 행렬 값들이 다 주어져 있고요. 이 상태에서 특성 방정식은 공식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S, I, 마이너스 A 행렬의 행렬식을 우리가 0으로 두면 되겠습니다. 그럼 차례대로 SI부터 표현을 해보면요. SI는 여기가 S, 나머지는 0인 이러한 행렬이 되는 것이고요. 이 상태에서 A를 그대로 뺍니다. 그럼 0,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되겠는데 행렬을 뺄 때는 각각의 똑같이 대응되는 성분들끼리 빼주시면 됩니다. 즉 S-0, S가 되는 것이죠. S. 그 다음에 0-1, 그러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은 0 마이너스 2. 그러면 결국에 뭐죠, 여러분? 0 마이너스 2는 플러스가 됩니다. 즉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S-3, 그럼 역시 마이너스가 두 개가 동시에 이렇게 만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플러스로 바뀌죠. 그럼 여기는 S 플러스 3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행렬을 빼주시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SI-A 행렬입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행렬에 절대값 기호를 쓰는 것은 우리가 디터미넌트라 해서 행렬식을 구하는 기호입니다. 행렬식 구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곱한 것, 마이너스 이렇게 곱한 것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S 플러스 3 이렇게 곱한 것이고 마이너스 이렇게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이거 정리해주시면 S제곱이죠. S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S, 그 다음에 이것은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0으로 만드는 식이 특성 방정식이 되는 거죠. 한번 정리해보면 Si-A의 행렬식이 0을 만든다. 즉 이것을 풀이한 것을 0으로 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특성 방정식이 되는데 문제는 이것의 근인 특성은 즉 x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해당 식에서 인수분해만 해주시면 되죠. 여기에 1을 해주시고 여기가 1, 1일 때 두 개를 곱했을 때 2가 나오고 이렇게 곱한 것 더하기 이렇게 곱한 것이 3이 나오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즉 가로줄 보시면 1, 1이죠. 이 말은 s 플러스 1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 2가 의미하는 것은 s 플러스 2를 의미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해당 식을 인수분해 해주시면 s 플러스 1 곱하기 s 플러스 2가 0을 만족하는 이 특성은 s는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2가 정답이 됩니다. 이거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이렇게 곱했을 때 2,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것을 더했을 때 이 가운데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이 조건을 만족했다면 이렇게 하나씩 뽑아내는 겁니다. 즉, 이 첫 번째 줄에서 뽑아낸 것이 S 플러스 1,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서 뽑아낸 것이 S 플러스 2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고 이것을 0을 만족하는 근을 찾아봤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2가 나와 있는 보기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포트 회로망 해석에서 사용되는 Y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문자 기호 Y는요, 어드미턴스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Y 파라미터를 또 다른 말로 어드미턴스 파라미터라고도 하는데요. 왜 이렇게 어드미턴스의 용어를 썼을까? 우리가 한번 이 출발점을 다시 들어가 보면 V는 IG라는 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맞죠? 이때 이 해당 식을 전류에 대해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럼 전류 I는 G분의 V라고 나타낼 수 있고, 우리가 임피던스와 어드미턴스는 서로 역수관계이죠. 따라서 G분의 1을 어드미턴스 Y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류는 결국에는 Y 곱하기 V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 해당 식에서 출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I1, I2를 각각 표현을 할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Y11, V1 더하기 Y 12, V2, 그 다음에 Y, 21, V1, 마지막으로 Y, 22, V2의 이러한 식으로 각각의 전류를 이렇게 전압과 어드미턴스를 이용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좀 복잡해 보이는 식을 우리가 간단하게 행렬로 표현하게 되면요, 이 해당 식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제가 괄호친 이 부분은 I1, I2 이러한 행렬이 여기에는 Y11, Y12, Y21, Y22 이것의 전압 V1, V2로 표현한 것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뭐 하나를 예시로 들어보면 I1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 I1은 Y11 곱하기 V1 더하기 Y12 곱하기 V2로 이렇게 행렬로 간단하게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예시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I2도 이렇게 한번 보면 I2는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죠. 그러면 I2는 Y21 곱하기 V1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더하기 Y22 곱하기 V2로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을 이렇게 행렬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것을 Y 파라미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어드미턴스에 관련된 내용이죠. 한번 1번을 보시면 Y 파라미터의 행렬의 대각 성분은 입력 임피던스를 나타낸다. 즉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임피던스가 한 개라도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각각의 Y11부터 시작해서 Y22는 우리가 각각의 정의된 이름이 있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들어갈 필요도 없이 임피던스로 나타낸다. 여기에서 우리가 바로 틀린 것을 알 수 있어요. Y 파라미터 보시면 우리가 전부 다 어드미턴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임피던스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바로 틀린 것을 골라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Y 파라미터는 전류를 전압의 함수로 표현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이 식과 이 식이 다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것을 한번 보세요. 이거 보시면 우리가 전류를 전압의 함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2번도 맞는 내용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3번. Y 파라미터는 어드미턴스 파라미터라고 한다. 이것의 출발지 자체가 이 해당식, 즉 어드미턴스에서 출발을 한 것입니다. 이것도 맞고, 4번. 어드미턴스 파라미터는 병렬 회로망 해석에 적합하다. 4번도 적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틀린 내용을 골라주시면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5도씨에서 저항이 5옴인 전선이 있다. 60도씨에서 이 전선의 저항은 단 전선의 저항 온도 계수는 0.004이다. 우선 지금 문제에서는 온도 상승 후에 전선의 저항을 묻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공식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온도 상승 후의 저항, RT라고 표현을 보면 RT는 우리가 R0, 즉 초기 저항 곱하기 1 플러스 알파 T로 나타낼 수 있어요. 즉 RT는 온도 상승 후의 저항값, R0는 초기 저항값, 우리가 알파는 문제에서 주어진 온도 계수를 의미하겠습니다. 이때 대문자 T는요, 온도 변화를 가리켜요. 즉 T2-T1을 가리킵니다. 여기서는 25도에서 60도씨로 우리가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60 마이너스 25인 35를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차례대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RT는 초기 저항값은 5옴 곱하기 1 플러스 온도 계수는 0.004,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 1000분의 4라고 표현해볼게요. 곱하기 여기에 35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배했을 때 5가 나오죠. 5 플러스 이번에는 이렇게 분배해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할 수 있냐? 지금 여기 보시면
4랑 1000은요. 이렇게 했을 때 250이 되죠, 여러분. 그리고 5끼리 약분해 주시면 여기는 7이 남고 여기는 50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5 곱하기 50분의 1이에요. 그러면 역시 5와 약분이 돼서 제가 여기다 한번 작성해 볼게요. 5 곱하기 50분의 1 곱하기 7인데 여기서 약분했을 때 이렇게 10이 남기 때문에 결국에는 10분의 7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즉 결국에는 5 플러스 0.7이므로 5.7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 정답 골라주시면 4번이 되겠습니다. 표피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표피효과라는 것은 도체에 전류가 흐르게 됐을 때 이 전류가 도체 표면에 집중해서 흐르는 현상을 표피효과라고 합니다. 이때 제가 이 전류를 이렇게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현해봤는데 이 두께를 제가 델타라고 해보면요. 이 델타를 뭐라고 하냐면 침투 깊이라고 합니다. 즉 델타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 침투 깊이가 작으면 작을수록 전류가 더욱 우리가 표면으로 집중해서 흐른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과 같은 말은 표피효과가 커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화살표로 나타내보면 이렇게 서로 반비례 관계가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와 관련된 공식 꼭 기억해 주셔야 되죠. 침투 깊이 델타는요. 루트 파이 F 뮤 시그마 분의 1이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F는 주파수, 뮤는 투자율, 시그마는 도전율을 의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1번 보시면 표피효과는 도체의 도전율이 클수록 커진다. 도체의 도전율, 시그마를 의미한 거죠. 시그마가 커지면 분모가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침투 깊이는 작아질 테고 작아지면 표피효과는 커집니다. 이건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표피효과는 인과전압의 주파수가 높을수록 커진다. 주파수가 커지면 역시 분모가 커지고 우리가 이 델타가 작아지면 표피효과가 커진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3번, 표피효과는 도체의 저항률이 클수록 작아진다. 저항률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고유저항과 같은 말입니다. 고유저항, 로를 의미하는 거죠. 고유저항과 우리가 도전율 시그마는 서로 역수 관계가 있습니다. 즉, 한번 작성해보면 우리가 시그마는 결국에는 로우분의 1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서로 역수 관계니까. 대신 문제에서 이 저항률이 크다고 했어요. 저항률이 크다는 말은 도전율은 작다는 거죠. 도전율이 작게 되면 이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화살표 방향이 도전율이 작아졌을 때 분모가 작아지기 때문에 전체 값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침투 깊이가 커지면 표피효과는 반대로 반비례 관계니까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이 부분도 작아진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 표피효과는 도체의 투자율이 클수록 작아진다가 아니라 커져야겠죠. 여기 보시면 투자율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침투 깊이는 작아지고 침투 깊이가 작다는 말은 표피효과가 크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작아진다가 아니라 커진다로 바꿔야 올바른 보기가 되겠습니다. 따라 정답을 골라주시면 4번이 되겠습니다. 교류 회로에서 직렬 RLC 회로가 공진 상태에 있을 때 특성으로 적절한 것은 우리가 RLC 직렬 회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R, 여기가 L, 여기가 C가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고 했을 때 이러한 회로에서 교류 전압을 인가를 하는데 인가를 계속 하다가 이때 이 전압과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있겠죠, 여러분. 이 전류가 동이상이 됐을 때를 우리가 공진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이와 관련된 공진 조건으로는요. 우리가 이 유도성 리액턴스 XL과 용량성 리액턴스 XC가 같다는 것이 공진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뭐 예를 들면 여기가 오메가 L, 여기는 오메가 C분의 1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추가적으로 원래 이렇게 RLC 직렬 회로에서 직렬 합성 임피던스 G를 계산할 때는요. 어떻게 계산하죠, 여러분? R 플러스 J 오메가 L 플러스 J 오메가 C분의 1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모 분자의 동시에 J를 곱하시게 되면요. J제곱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바꿀 수도 있냐면 간단하게는 마이너스 J 오메가 C분의 1로도 표현이 가능해요. 이때 임피던스를 다시 바꿔볼게요. 그러면 R J로 묶어주시면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 상태에서 이 공진 조건에 따르면 이게 뭐예요, 결국에 여러분? 이게 0이라는 겁니다. 이 해당식을 좌변으로 넘기면 0이죠. 즉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이 0이 된다. 그 말은 공진일 때 임피던스가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R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R 플러스 J 오메가 L 그다음 쭉 이렇게 긴 식이었는데
공진이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R이라는 값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다. 그 말은 이 값이 뭐죠, 여러분? 최소값입니다. 원래 이만큼 있었는데 이게 아예 사라진 거죠. 따라서 우리가 가장 최소값인 임피던스가 R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이러한 특징도 있게 되고요. 이걸 토대로 전류 I를 작성해 보면 우리가 I는 G분의 V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G 자체가 바로 R로 이렇게 최소값으로 나타낼 수 있었죠. 즉 분모값이 최소라면 이 전체 전류값은 최대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우리가 직렬 공진의 특징으로는 전류는 최대가 된다 라는 것도 있어요. 정리해보면 이게 공진 조건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에 대해서 임피던스는 최소가 되고 전류 I는 최대가 된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문제 보기를 같이 보시면요. 1번 인덕터와 커패시터의 리액턴스는 같지 않다가 아니라 같죠. XL과 XC는 같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회로의 임피던스는 최소값이 된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전류는 최소가 된다. 최소가 아니라 최대가 된다로 고쳐야겠죠. 그 다음에 4번 전압과 전류 사이의 위상각은 뿔마 90도이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L과 C를 다 고려하지 않고 R만의 회로로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이때 전압과 전류 간의 위상차는 동이상, 즉 같은 위상입니다. 따라서 위상차는 0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 정답을 골라주시면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속 또는 자개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자속의 단위는 웨버 퍼 제곱미터로 자개의 강도를 나타낸다. 우리가 자속을 파이라고 작성했을 때 단위는 웨버가 됩니다. 지금 보기 1번에서 말하는 웨버 퍼 제곱미터는 자속 밀도의 단위죠, 여러분. 자속 밀도를 B라고 작성한다면 말 그대로 자속 밀도이기 때문에 자속을 면적 S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단위를 보시면 웨버 퍼 제곱미터가 됩니다. 괜찮으신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에 대한 단위는 자속 밀도에 대한 단위지 자속의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틀린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자개 강도라는 말도 틀리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자개에 저장된 에너지는 자속과 무관하게 항상 일정하다. 예를 들어 단위 치적당 우리가 자개에 저장된 에너지를 W라고 한다면 공식에 의해서 2분의 1 뮤 H 제곱 또는 2분의 1 B H 마지막으로 2 뮤분의 B제곱이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단위 체력당 저장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위는 줄 퍼 세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보시면 지금 자개의 색이 H 그리고 자속밀도 B로 구성된 공식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잘 보시면 우리가 결국에는 이 자속 파이는요. 자속밀도 B와 우리가 공식으로 하나로 작성할 수가 있죠. 즉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자속밀도 B는 S분의 파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는 B는 뮤 H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자속 파이를 작성해보면 파이는 뮤 H S로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즉 자속과 자개도 역시 관련이 있고 자속과 자속 밀도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로 이루어진 B와 H로 구성된 이 자개 에너지 공식 역시 자속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무관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3번 자속은 자기장의 세기와 무관하며 단지 면적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가 자속, 파이는 뮤 HS입니다. 면적과도 결정이 되지만 자개의 세기 H와도 관련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틀렸죠. 그 다음에 4번 자개에 저장되는 에너지는 자개의 강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즉 우리가 여기에서 에너지 공식을 보시면 2분의 1 뮤 H 제곱이 있죠. 즉 자개의 강도의 제곱에 비례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따라 정답을 골라주시면 4번이 되겠습니다. 단위 임펄스를 델타 t라 할 때 이 델타 t 함수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하라는 문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말하는 델타 t는 단위 임펄스 함수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단위 충격 함수라고도 합니다. 이와 관련된 이 함수를 한번 그래프로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시간 t에 대해서 t가 0초일 때 이 델타 t는 무한대 값을 갖습니다. 즉 다른 때는 어떠한 값도 가지지 않다가 t가 0초일 때만 뻥 하고 무한대 값을 가지는 함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결국에는 이 델타 t 함수를 적분하라는 것이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이 함수를 적분하라. 그럼 대체 어떠한 것을 계산을 해야 되냐? 결국에는 면적을 계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조금 보기 쉽게 근사화 시킬게요. 어떻게 똑같이 나타낼 수 있냐면 이 그래프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직사각형이죠. 직사각형인데 높이는 a분의 1 그리고 우리가 여기
양의 방향은 우리가 2분의 A,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측은 마이너스 2분의 A가 되는 이러한 직사각형으로 근사화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하라는 것은 이 직사각형의 면적을 계산하라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면적을 계산하셔도 되지만 조금 더 보기 쉽게 한번 바꿔보자면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이 2분의 A만큼 오른쪽으로 똑같이 평행 이동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 똑같이 높이는 똑같겠죠. 높이는 A분의 1로 갖게 되고 여기가 0이죠, 여러분. 이 왼쪽에 점이 0이고요. 우리가 2분의 A씩 옮긴 겁니다. 그럼 여기는 A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직사각형의 면적을 계산할 때는 이러한 사각형으로 이 그래프를 바로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델타 t의 의미는 t가 0초일 때 무한대의 값을 가지는 친구지만 면적을 계산할 때는 이 직사각형을 떠올리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직사각형의 넓이를 계산해 주시면 A분의 1이니까 어떻게 구하죠, 여러분? 가로 A, 높이 A분의 1입니다. 즉 결국에는 1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말은 결국에는 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델타 t를 이 적분한 값이 1이라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즉 면적이 1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동일한 값을 가지기 때문에 암기하셔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델타 t에 대해서 우리가 면적, 즉 면적은 1이다. 따라서 적분한 값도 1이라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단자 A, B 사이의 합성 저항은 우선 주어진 회로에 지금 접속점이 찍혀있지는 않지만 실제로 이렇게 출제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말도 없기 때문에 다 일괄적으로 접속점이 찍혀 있다고 가정하고 풀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이 다 안 찍혀 있으면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이 상태에서 한번 풀이를 해볼 텐데요. 언뜻 보기에는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저항의 직렬 그리고 병렬을 잘 합성하실 수만 있으시면 충분히 풀이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선 보이는 것 중에 가장 간단해 보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3옴과 3옴이 직렬 연결되어 있죠. 이러한 저항 두 개를 직렬로 합성할 때는 단순히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 3옴, 3옴을 한꺼번에 하나의 저항으로 이렇게 합성을 해볼게요. 그럼 이것은 더해서 6옴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잘 보시면 6옴, 6옴, 6옴이 지금 다 똑같이 뭐가 되어 있죠, 여러분? Y결선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을 조금 이렇게 틀어서 진짜 Y처럼 그림을 그려도 되지만 우리는 세 개가 이렇게 하나로 만나고 있다면 이게 곧 Y결선입니다, 여러분. Y는 꼭 이렇게 그려야지만 Y결선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 가닥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포인트만 우리가 같다면 우리가 Y결선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잘 보시면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노란 색깔로 그리는 부분이 Y결선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지금 다 6옴으로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Y를 델타로 등가 변환을 할 때 좀 더 쉽게 바꿀 수 있겠죠. 우리가 Y를 델타로 변환 시에 이 각선의 임피던스가 다 동일하다면, 즉 G라면 우리가 이때 델타로 변환 시에 어떻게 되냐? 3배가 됩니다. 즉 여기서는 임피던스가 곧 여기가 저항밖에 없죠. 따라서 우리가 저항이 6옴이라면 델타로 등가 변환 시에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3배인 18옴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델타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델타 결선으로 바꿀 수가 있고 이 각 저항은 18옴이 되겠습니다. 제가 단위는 생략하고 이렇게 작성해 볼게요.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병렬만 잘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우리가 이 18옴과 18옴은 이것과 이거 봐주세요. 이 점과 이 점 사이에 걸려 있는 거죠. 즉 병렬입니다. 즉 이 18옴과 18옴을 병렬로 합성해 주시면 똑같은 저항이기 때문에 단순히 2로 나눠 주시면 돼요. 그럼 9옴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게 또 있나 봤더니 지금 보시면 18옴과 이 빨간 색깔 18옴 역시 두 점 사이에 걸려 있습니다. 이 말은 병렬로 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합성했을 때도 9옴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부분 28옴과 28옴도 두 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한 점, 그리고 여기도 한 점이죠. 이게 점을 늘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점과 점 사이에 어떠한 소자도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같은 접속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28옴과 28옴은 이 초록 색깔 사이에 걸려 있죠. 따라서 병렬 연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8, 18도 우리가 9옴으로 이렇게 병렬로 합성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이 부분을 좀 복잡하기 때문에 옆에다가 깔끔하게 등가 회로를 같이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A와 B 사이에 걸리는 합성 저항이기 때문에 이 단자의 위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A, 여기가 B. 쭉 있다고 했을 때 초록 색깔이 가장 먼저 나오죠. 초록 색깔은 9옴입니다. 이렇게 9.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는 우리가 주황 색깔을 합성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우리가 헷갈리지 않게 바로 아래다가 그림을 그려봅니다. 여기도 9옴. 괜찮으시죠? 이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합성한 것과 우리가 이 파란 색깔이 이렇게 만나서 다시 초록 색깔로 가자. 그럼 이것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 주황 색깔과 파란 색깔이 이렇게 해서 다시 초록 색깔로 이렇게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회로를 잘 보시면요. 접속점이 어디 찍혀 있어요, 여러분? 여기, 그리고 여기에 찍혀 있습니다. 우리가 저항의 직렬과 병렬을 판단할 때는 헷갈리시다면 항상 전류를 흘렸다고 가정해 보시면 쉽습니다. 전류가 일정하게 갈림길로 빠지지 않고 일정하게 하나의 길로만 간다면 직렬로 해석해 주시면 되고, 전류가 갈래가 나뉜다, 즉 여러 방향으로 나뉘어서 흐르게 될 때는 병렬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 주황 색깔과 파란 색깔은 우리가 하나의 길밖에 없죠, 여러분. 즉 다른 데로 새지 않고 이 주황 색깔과 파란 색깔 저항은 하나의 전류만 흐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죠, 여러분? 직렬 연결이라는 거예요. 즉 제가 이렇게 가로로 마치 병렬처럼 그렸지만 사실상 뭐예요? 직렬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두 개 더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18옴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간단하게 한번 나타내 볼까요? 그러면 초록 색깔은 아직 우리가 건들지 않았고 주황 색깔과 파란 색깔을 우리가 합성을 했어요. 제가 그것을 편의상 빨간 색깔로 표현하겠습니다. 이 두 개를 합성을 했더니 여기는 18옴이 되었다. 그럼 이제는 정말 간단하죠. 우리가 A, B 사이에 걸려있는 이 합성 저항을 계산하면 되는데 지금 9옴과 18옴은 우리가 병렬 연결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두 개의 저항일 때는 합분의 곱으로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합성 저항을 R이라고 한다면 합분의 곱 9 더하기 18 분의 9 곱하기 18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계산해보면 우리가 분모는 우리가 27이 되죠. 27 분의 여기는 18 곱하기 9는 우리가 162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보기를 봤더니 딱 떨어지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분을 해보면 3으로 약분하면 여기가 9, 여기는 5, 그 다음에 4가 되고 9와 54를 약분하면 6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6옴이 정답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어느 수용가에서 부하의 유효전력이 40kW이고 무효전력이 30kB다. 이 부하의 역률은 우선 지금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전력이 많이 나올 때는 직각삼각형을 활용하시면 조금 쉽게 풀이가 가능합니다.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려보면 P상 전력은 빗변에 대응이 되고 이 밑변에는 우리가 유효전력을 대응시키면 됩니다. 여기서는 40kW 그리고 나머지 높이에는 무효전력 30kB를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직각삼각형에서 3대4의 비율을 가지면 빗변은 5가 되겠죠. 우리가 항상 3대4 대 5의 비율을 갖습니다. 그럼 빗변은 우리가 50kV 암페어가 나오는 것을 바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아니어도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루트 40의 제곱 더하기 30의 제곱으로 계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여기가 세타입니다. 여기가 세타일 때 이 부하의 역률은 빗변분의 우리가 밑변을 해주시면 되겠죠. 즉 코사인 세타를 취해주시면 이것이 역률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즉 코사인 세타는 우리가 P상 전력분의 유효 전력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지금 100을 곱해서 퍼센트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차례대로 대입을 해볼게요. 우리가 P상 전력은 50, 유효 전력은 40, 그 다음에 여기에 100을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50, 100 하면 2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80%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